금리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게 다 엉터리 진단이라는 거야. 오진이야, 오진. 돈이 무슨 많이 불려? 서울만 억지로 지금 떠받치고 있었던 거야. 공직에서 작년 11월 14일 날 제가 떠나자마자 네. 서울과 강남 집값이 폭등을 하기 시작했어요. 작년 88 대책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네. 작년 8월에도 지금으로부터 딱 1년 전쯤 집값이 반짝 상승을 했는데 집값을 안정시킬 대책을 국토부하고 정부가 발표한다고 하면서 윤석열 정부도 역시 문재인 정부식으로 집값을 안정시키는 정책으로 둔갑시켜서 집값을 폭등하게 하는 정책을 작년 8월 8일 날 발표를 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그게 뭐냐면 서울 시내에서 빌라 등 비아파트를 무제한 매입해라. 공기업이 나서서 거래량도 없고 집값이 자꾸 하락하니 서울의 집값을 떠받치려면 서울 골목골목에 있는 빌라나 오피스텔을 안 팔린 걸 무제한 사들이고 또 건축업자들이 그걸 많이 짓도록 하는 정책. 또 하나는 문재인 정부에서 투기의 꽃길을 열어줬습니다. 임대업자 신고만 하면 대출 80%의 세금을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면제, 나중에 양도 차익이 생겨서 양도를 하더라도 양도세 면제, 이런 세계에 유례가 없는 특혜를 임대사업자들한테 줘서 임대사업자와 공기업이 서울에 있는 주택을 사들이도록 하는 게 작년 88 대책이었어요. 전세 사기 때문에 빌라 시장이 무너질까봐 그런 거 아닐까요? 그게 아닙니다. 전세 사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그 전세 사기 주택도 LH가 사고 허가하고 그다음에 민간 주택업자들이 지어놓고 안 팔린 빌라 이런 것들도 공기업이 사들이고 그러면 그 사들이는 게 뭐가 문제냐? GH, LH, 최근에는 SH까지 참여해서 골목길에 빌라를 화곡동 같은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25평짜리 연립주택을 6억, 7억 주고 LH, SH가 그런 빌라 연립주택 안 팔린 걸 사들였어요. 그러니까 화곡동 주변에 있는 마곡지구나 발산지구 아파트값이 10억을 넘어가. 근데 시세로 매입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세로 매입하죠. 시세가 아니라 감정가로. 감정가로 하지 않습니까? 감정가라는 건 전달에 SH가 6억 주고 사면 그 다음 달 LH가 살 때는 6억 4천이 되고 시세가 6억이 돼버리니까 시세가 계속 끌어올리는 거예요. 매달 주거니 받거니 LH, SH, GH 막 해가지고 집을 사재기를 하면 그 다음에 민간 임대업자들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버스 타고 다니면서 주택을 쇼핑하듯이 등기부나 뭐 이런 거 확인도 안 하고 사재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 오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집을 가진 사람들이 집을 사서 임대사업자들이 2016년, 17년 박근혜 정부에서는 임대사업자들이 가지고 있던 주택이 20만 채가 안 됐는데 등록 임대가 문재인 정부가 끝날 무렵에는 한 350만 채, 지금은 한 400만 채 가까이 될 거예요. 누군가가 집이 나오기만 하면 수십만 채씩을 사들이면 집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끊임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을 사는 사람들은 대출을 집값의 80%까지 해줘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6억 이상 뭐 대출 뭐 이런 규제를 받잖아요. 강남에 예를 들어서 무슨 임대사업자가 15억짜리 주택을 산다. 그러면 80%까지 대출을 해줘. 집값에. 나중에 팔아서 양도 차익이 생기면 양도세도 안 내. 그래서 우리나라는 최근 문재인 정부 이후 집값이 오른 가장 큰 원인은 정부가 집을 사는 사람들에게 특별 대우를 해줘가지고 집을 계속 사게 만들어서 그래요. 우리가 주택을 사는 사람은 내 집 마련하는 평생 살면서 한두 번 집을 살까 말까 한데 보통 사람들은 임대사업자들은 매일 밥 먹고 하는 일이 집 사는 일이야. 문재인 정부 한 달 거래량의 80~90%는 집을 가진 사람들이 또 사는 거예요. 집이 없는 사람들이 집을 사는 게 아니고 집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임대용 주택으로 집을 사는 돈의 80%를 국가가 내주니까 월세 보증금만 받아도 집을 살 수가 있어. 그리고 그 집을 사기만 하면 정부가 값을 계속 올려줘. 1년에 30% 이상씩. 그러니까 재산은 계속 늘어나고 임대 수입은 계속 들어오고 세금은 한 번도 안 내고 그런 기가 막힌 업종을 만들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코로나로 우리 시민들이 소득이 줄고 삶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부동산 값만 천정부지로 뛰었어. 코로나가 무슨 우리나라 부동산을 좋아하나? 돈이 많이 풀려서. 돈이 무슨 많이 불려? 금리가 굉장히 낮았잖아요. 그 돈은 임대사업자가 이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의 60~70%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대사업자들이 갖다 썼어요. 평생 집 한 채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 대출을 무리하게 일으켜서 집을 못 삽니다. 왜? 원리금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계를 꾸려가야 되는데 정확한 진단을 하지 못하면 문재인 정부처럼 28번의 집값
합등 대책을 집값 안정 대책으로 둔갑시켜서 발표를 해도 사람들은 몰라요. 자, 그러면 최근 집값은 왜 올랐냐? 네, 상반기. 윤석열 정부도 문재인 정부를 본따서 집값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기를 마치고 2022년 5월에 양산으로 내려가자마자 6월 달부터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죠? 사람들이 집을 안 샀어.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뭐 특별히 집값을 떨어뜨릴 대책을 발표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종부세 깎아주고 세금 깎아주고 대출도 나중에는 규제를 풀어서 2년 동안 집이 너무 안 팔리니까 거래가 없으니까 집값이 하락하니까 무슨 디딤돌 대출이다 뭐 이런 정책금리로 아주 저리로 돈을 빌려줘서 특례. 집을 사도록 유도를 했다고. 그런데 그래도 집값이 안 올랐어. 한 2년 동안은. 근데 작년 연초부터 봄부터 정확히 말하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그만두고 후임자였던 박상우 전직 LH 사장을 했던 박상우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LH를 시켜서 서울 수도권에 빌라나 비아파트를 무제한 사들여라. 원희룡 장관은 내 돈이면 안 산다라고 해서 원희룡 장관 시절에는 LH가 빌라나 이런 미분양 아파트나 이런 걸 사질 않았어요. 한 1년 반 동안. 안 사니까 남아있던 예산이 어마어마했어. 1년에 한 4만 채를 사들이는데 한 3만 채 예산이 남으면 하나에 3억씩만 해도 한 10조 정도의 예산이 남는 거예요. 남아있던 예산을 무제한 풀어서 작년부터 LH, GH 이런 데서 서울에 빌라나 안 팔린 오피스텔이나 이런 걸 막 매입하기 시작했어요. 문재인 정부 때처럼 서울 골목골목에서 집값이 꿈틀거리기 시작했고 서울은 거래량이 늘고 거래가가 는다고 매주 국토부가 부동산을 시켜서 찌라시 언론들에게 기사거리를 줘. 거래량이 늘고 있다. 거래량이 늘었다. 거래가도 올랐다. 또 강남이나 서초 어디에 신고가가 나타났다. 이러고 맨날 언론들이 그런 기사를 매주 쓰니까 사람들이 이것도 뭔가 해가지고 그래서 집값이 오른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진단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다른 전문가들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렇죠. 네. 왜? 저는 직접 거기서 목격을 했고 제가 3년 동안 임기 중에 SH공사나 LH공사는 토지를 싸게 취득해서 저렴한 주택을 좋은 집을 줘가지고 공급하라고 만든 회사지 남이 개인들이 지은 집장사들이 지은 뭐 빌라나 이런 걸 매입하라고 만든 회사가 아니에요. 주택 매입공사가 아니야. 택지 개발을 해서 좋은 아파트를 지어서 저렴하게 공급해서 서민 주거 안정을 시키라고 만든 회사지. 아니 화곡동 같은 골목길에 개인들이 지어서 6억 7억 부르니까 아무도 안 사가는 그런 주택을 매입해다가 지금 2, 3년째 공가로 놔두고 있어요. 그걸 전세를 놔야 되는데 아무도 안 들어와. 6억 주고 샀으니까 3억 정도의 전세를 받아야 되는데 3억에 내놓으면 사도 3억밖에 안 되는 집을 6억 주고 사가지고 3억에 놓으니까 아무도 안 사는 거지. 그런 집들을 한 달에 수천 개씩 공기업이 사들이고 있어. 거기다가 민간 임대업자 신고만 한 사람들이 또 집을 계속 사게 하는 정책을 쓰니까 작년부터 집값이 뛰기 시작해서 금년에는 좀 지역이 확산됐죠. 작년 88 대책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88 대책은 서울 뭐 서초하고 뭐 어디다 신도시 새로 지정을 한 거예요. 신도시 새로 지정한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에 3기 신도시 지정한 게 오늘 처음으로 남양주 왕숙지구에서 첫 번째 분양이 들어가. 그럼 몇 년 된 겁니까? 7년 만에 첫 분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발표한 추가 신도시는 언제 들어갈 것 같아요? 2030년이 돼도 입주가 될까 말까요? 그런 건 공급 대책이라고 그런 걸 발표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 주 빌라를 매입했을 거 아닙니까? 뭐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것들은 공동주택으로 들어가요. 아파트 거래량이 는 것처럼 데이터가 그렇게 나와. 근데 그런 것들을 매입한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대단지의 84, 59 타입의 아파트 가격에 자극을 줄 수 있을까요? 그럼요. 왜냐하면 그 59 타입 아파트가 잘 거래가 안 되고 있는데 그 옆에 59짜리 정도 되는 연립주택이나 빌라가 계속 매달 실거래가가 높아져. 그리고 그게 부동산원을 통해서 거래량도 늘고 거래가가 높아지는 걸로 계속 기사가 나. 그러면 아파트 내놓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매물을 거둬들인다거나 그러나 아파트 값도 자극을 받죠. 거기다가 언론들이 첨삭을 해가지고 강남의 어느 아파트가 또 신고가에 팔렸다. 팔렸는지 안 팔렸는지도 몰라. 계약 체결만 해놓고 실제로 거래를 안 하는 것도 많아요. 뻥카까지 계속
발표를 하면 일반 시민들은 모르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시장이. 그래서 심리를 자극시켜가지고 야 이것도 대출도 싸게 해준다는데 정부가 아니 집값을 안정시켜야 될 정부가 왜 대출을 또 늘리고 저리로 갈아타기를 할 수 있게 하고 왜 그래야 돼? 정부는 사실상 그게 무슨 시장 정상화라는 얘기를 하지만 정부가 투기를 부추기는 거예요. 그 비싼 집을 저리로 대출 받아서 사면 계속 올라주면 좋지만 지금 지방 같은 데는 한 4, 50%가 떨어졌고 경기도도 한 20, 30%가 집을 문재인 정부에서 산 사람들은 손해를 봤을 거예요. 서울만 억지로 지금 떠받치고 있었던 거야. 서울도 사실 외곽 지역은 좀 떨어졌을 거예요. 작년부터 금년 지금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정부가 박상호 장관이 최상목 경제수석을 하다가 기재부 장관이 된 사람. 이 사람은 입만 열면 무제한 빌라 매입하라는 게 그 부동산 대책회의에서 하는 얘기. 아니 정부가 빌라를 뭐 매입해다가 어디 해외에 수출할 것도 아니고 그걸 왜 자꾸 사? 나라 세금으로. 그거 때문에 좀 집값이 올랐다고 보시는 거예요? 집값이 직접적 영향을 줬죠. 거래량이 는 것 같고 거래가가 높아지는 것 같고 하는 착시 현상을 준 거야. 그 매입이 어떤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그렇죠. 이 강남에 이 지금 70억, 80억까지 오게 된. 정부가 금융, 세제, 임대사업자, 공기업까지 동원해서 집값을 억지로 떠받치거나 띄운 거다.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정부 관료들, 정부 정책 때문이지 개인들이 무슨 집값을 떠받치는 건 아니잖아. 민간이 떠받치는 것도 아니잖아. 그 정책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대다수의 전문가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를 수밖에 없는 게 여기 이 그래프에서도 보여지지만 아파트는 2000년까지만 해도 99년에는 타워 팰리스가 평당 900만 원인데도 안 팔렸어요. 미분양이 80%였어. 2000년까지는 대한민국에 그렇게 집 걱정을 하는 나라가 아니었어. 집값이 상당히 안정된 거예요. 이전에는 2억 이상이 없어. 89년에는 서울의 주택이 140만 채였고 인구가 1060만이었으니까 한 집에서 8식구씩 살았어. 집 하나 가지고. 지금은 950만 명이 살고 있는데 서울에 390만 채의 주택이 있어요. 400만 개 가까이 돼. 그러니까 집 하나에서 2.3명 정도밖에 안 돼. 집은 4배가 늘고 인구는 100만 명이 줄었는데 집값은 어떻게 됐어요? 많이 올랐죠. 많이 오른 게 아니라 강남 같은 경우는 2억 가던 아파트가 30억이 됐으니까 15배가 올랐죠. 근데 그 20억, 30억 오른 걸 보면 노무현 정부에서 음마 아파트가 10억이 오르고 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음마 아파트가 한 5억이 떨어졌어요. 5억 떨어져서 한 11억, 12억 가던 음마 아파트를 문재인 정부에서 얼마까지 했어요? 27억까지 올렸어. 15억을 올려줬어. 노무현 대통령이 10억, 문재인 대통령이 15억. 올려준 거예요? 올려준 거지. 올라간 게 아니고. 올라간 게 아니고 올려준 거야. 올려준 거. 왜 누가 어떻게 해서 올렸는지는 내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정부가 얼마든지 안정시킬 수 있는 거를 오르게 만들었어. 윤석열 정부도 1년 동안 작년과 금년 초 탄핵으로 대통령직을 내려놓고 지금 정권이 바뀌었지만 네. 어쨌든 1년간 떠받쳤어요. 누가? 최상목, 박상우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하고. 근데 2년 동안은 괜찮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 김원동 SH 사장이 원희룡 장관이 빌라 매입을 안 했어. 아, 재직 중이실 때. 예, 내가 있을 때. 내가 안 한 게, 그게 문제인데. 그게 집값을 끌어올리는 건데, 그걸 안 하니까. 빌라 업자들이 빌라를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안 짓지. 안 팔리니까. 안 사가니까. 민간인들은 개인적으로 빌라 같은 거 잘 사요? 안 사요? 안 사요. 안 사잖아. 그럼 누가 사? 임대를 놓으려고 하는 임대업자나 특혜를 받은 임대업자나 공기업이 사들인다고. 그것도 내가 SH 사장으로 가기 내 전임 사장은 1년에 5,000개, 6,000개씩 샀어. 엄청난 양이에요. 근데 LH는 3만 채씩 샀어. 공공이 1년에 3, 4만 개의 주택을 사들이기 시작하면 지금 서울의 주택 거래량을 보면 윤석열 정부에서 집이 안 팔릴 때는 한 달에 2,000개도 안 팔렸어요. 그죠? 800개, 700개 이랬어. 1년 거래량이 2만 개, 3만 개야. 근데 공공이 1년에 2, 3만 개씩을 사들이고 있어. 그러면 작년 거래량의 절반 정도는 공공이 사들였다는 거야. 주택을 공기업들이, 임대사업자들이. 그렇지 않고 누가 개인적으로 집값이 2년간 계속 하락하고 있고 무이자로 대출해줘도 집을 안 살 판에 왜 갑자기 집값이 올라? 그 집값이 오른
이유가 뭐예요? 작년부터 박원순 때부터 누적됐던 재개발이란 이런 것들 틀어막다 보니까 누적된 공급 부족 그게 다 엉터리 진단이라는 거야. 오진이야, 오진. 오진이다. 그럼요. 플러스 금리가 이제 떨어지는 아니 재개발 재건축하고 재개발하는데 15년이 걸리고 재건축을 하려고 그러면 10년이 걸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에 서울시장 될 때 재개발 재건축을 빨리 해주겠다고 해서 무슨 신통기획 이런 조치를 했잖아요. 네. 그 신통기획으로 지금 공사 착공한 데가 있어요, 없어요? 모르겠네요. 없어. 그건 모르겠어요. 5년 됐는데 아직 착공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앞으로도 내가 보기에 착공하려면 5년 더 걸려서 한 10년쯤 돼야 겨우 착공을 해.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해서 나오는 거하고 이 집값 오르는 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상관이 없습니까? 그럼요. 그런 엉터리 진단에 엉터리 또 처방을 내리니까 부작용으로 집값이 오르는 거야. 이번 정부에서도 공급 부족에 대한 건 인지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공급 부족이라고 했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한 달에 매물로 나와 있는 게 18만 개, 10만 개가 지금 시장에 나왔는데 거래되는 거는 1,000개, 2,000개도 안 돼. 그러니까 값이 어떻게 돼요? 공급이라는 건 주택이 우리나라에는 5천만 명이 살고 있고 2,200만 채의 주택이 지금 있어 현재. 한 사람이 20년에 한 번씩 이사를 가면 1년에 100만 채 이상이 시장에 기존 주택이 매물로 나와서 거래가 돼야지 20년에 한 번씩 이사를 가는 게 돼. 그러면 한 달에 평균 10만 채의 주택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정상적인 거래예요. 근데 지금 거래량이 얼마예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거래량이 1년에 100만 채가 거래돼야 되는데 1년에 거래되는 양이 20만 개도 안 돼. 기존 주택이. 즉 7, 80만 개는 팔고 싶어도 못 팔아. 자기가 자기 이름으로 집을 가진 사람은 1,180만 명, 1,200만 명이야. 주택은 2,200만 개가 있는데 그럼 1,000만 개는 누가 가지고 있어? 집을 가진 사람이 또 가지고 있는 거야. 1,000만 채 중에 공공, LH나 SH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 200만 개예요. 그럼 800만 개는 누군가 개인이 가지고 있어. 그중에 문재인 정부에서 임대사업자가 갖게 한 거는 박근혜 정부 때 임대사업자가 가지고 있던 게 10만 채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는 350만 채가 됐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임대사업자가 300만 개의 주택을 사들였어. 그럼 5년이니까 1년에 5, 60만 개씩을 샀어. 임대사업자들이. 그 사람들은 대출을 80% 해주고 세금을 한 푼도 안 매겼어. 그러니까 서울대 그 이중구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투기꾼에게 꽃길을 열어줬다. 꽃길을 가게 해준 거야. 근데 일반 시민들은 그냥 집 하나 살려고 그러면 온갖 계획을 다 세우고 이것저것 따져보고 자금 조달 방안도 세워보고 하다 보면 결국 기회를 다 놓치고 집값은 계속 뛰고 사람들이 조바심 나게 만들고 그런 사이에 그 임대사업자들은 버스를 내절해가지고 주택 쇼핑을 다녔다고. 그래서 동네마다 가가지고 누군가가 찍어주는 데를 가서 매물을 보지도 않고 무슨 싹쓸이를 한 거예요. 그건 문재인 정부 때 지금 이게 그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 정부 때 이제 얘기를 좀 하자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집값이 그냥 인위적으로 또 올라간 거예요. 그렇게 너무 집값이 많이 오르니까 문재인 정부는 통계까지 조작해가지고 통계를 어떻게 조작했냐면 10억 가던 집이 갑자기 17% 올랐다고 그랬다고. 중요한 거는 이런 그 부동산 문제를 얘기하고 부동산 뭐 시장을 진단하고 주택 시장을 진단하고 뭐 이런 걸 하는데 등장하고 있는 전문가가 사실은 정책을 직접 만드는 공무원이나 공기업이나 그런 걸 주도했던 그런 책임자가 나와서 그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부동산학 교수, 되먹지도 않은 부동산학 교수 뭐 또는 부동산 자기가 전문가라고 하는데 자세히 보면 무슨 금융 이런데 또는 부동산학과 출신 이런 사람들이 무슨 전문가네하고 나와가지고 나란 일을 해봤어야만 의견을 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거기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어떤 정책을 자기가 결정해서 그 정책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진단하고 평가하고 이런 얘기를 사실대로 잘 해줘야 구독자들이나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아니 그런 걸 직접 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나타나고 있는 현상만 가지고 무슨 공급 부족 이래 뭐 하더니 금리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9억 이상을 아예 대출을 금지시켰어요. 그죠? 15억 아닙니까? 9억 이상짜리 주고 대출을 아예 금지시켰다고. 2020년에 국회의원 하던 양모 씨가 어떻게 했어요?
새마을금고 제2금융권에 가서 8, 9%짜리 대출을 11억을 받아가지고 사업자금으로 대출을 자기 딸 이름으로 받아다가 그걸로 서초동에 아파트를 사는 거야. 왜? 그 아파트를 사면 집값이 더 오를 것 같으니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은 뭔가 정확한 정보를 가졌거나 그런 그룹들이란 말이에요. 내가 경실련에 있을 때 분석을 했지만 우리나라의 그 부동산 정책을 결정하는 국회의원들, 고위 관료들, 정치인들, 청와대 대통령 참모들 분석을 해보면 보통 시민들의 재산이 평균 5, 6억이에요. 우리나라. 근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 다 4, 50억이야. 그중에 일부는 집이 3채, 5채가 있어. 자, 집이 3채, 5채가 있는 사람이 그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면 돼. 근데 그 사람이 왜 고위 공직에 가서 국민이 위임해준 권한을 가지고 집값 끌어올리는 짓만 하게 놔두느냐는 거야. 그 사람이 자기 집값을 떨어뜨리겠어요? 자기 재산을 반토막 내겠어? 국토부 장관했던 변창흠 씨 같은 경우도 2006년에 카드론 받아가지고 서초동에 아파트를 샀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집값을 떨어뜨리는 정책을 생각하겠냐고. 그런 걸 정확하게 알려주는 분들이 너무 부족해서 제가 이렇게 후랭이 아저씨를 통해서 젊은 사람들이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해 드려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도 힘들었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도 힘들었고 그건 PF도 힘들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뭐냐면 강남에서 한 20, 30년 거주한 분은 대출이 1억도 안 돼. 그 사람들이 금리가 오르고 내리고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근데 일반적으로는 좀 대출을 끼고 있지 않습니까? 내 집 그건 마련하시면. 그 이후에 강남에 진입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은 사람 예를 들어보자고. 주호영 의원이 이낙연 전 총리가 99년도에 반포터미널이 있는 데다가 아파트를 3억 주고 샀어요. 99년에. 대통령 선거 나간다고 2021년에 팔았어. 99년에 산 2, 3억 주고 산 아파트가 20몇 억에 팔았어. 20억을 번 거예요. 그 사람이. 대출 끼고 20억 주고 그 집을 누군가가 샀어. 지금은 얼마나 됐어? 30억이 됐어. 그럼 대출을 양 무슨 의원처럼 10억을, 11억을 대출을 받았다고 치자고. 집값이 10억 오른다는 확신만 있으면 대출 그거 그렇게 겁나요? 근데 원리금이 2.5배 이렇게 늘어나니까. 자, 그러면 윤석열 정부 2022년부터 집값이 계속 하락할 때는 금리가 높았어. 그래서 금리가 높아봐야 4, 5%, 5, 6%일 거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에서 제2금융권에서 8%, 제3금융권에서 12%에 밀리는 것보다 반밖에 안 돼, 금리가. 집값이 올라간다고 그러면 사지. 집값이 계속 오른다고 생각하면 사는 거야. 근데 버티기가 어렵잖아요. 아니, 버티는 건 또 돈 빌려서 또 그걸로 이자를 메꾸면 돼. 그렇게 해서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사람들은. 확실히 집값이 더 계속 오른다고 생각하면 버티지. 근데 보통 평범한 월급쟁이가 자기가 살 집을 하나 사는 사람들은 그걸 버티기가 힘들죠. 대다수는. 문재인 정부 또는 이 윤석열 정부에서 최근에 집을 산 사람들은 이미 7, 80%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기 자식한테 집을 사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래를 한 거지. 젊은 사람들이 한 푼 두 푼 모아서 강남에 집 사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럼 신규 매수자가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때는 다주택자들이 산 거예요? 그러면 2000년 이후에 2004년 이후 이렇게 집값이 폭등한 시기에 집을 산 사람의 그 거래량을 보면,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의 거래량을 분석해 보면 박근혜 정부에서는 임대사업자 신고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이 10만 채, 20만 채였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임기 말에는 350만 채가 됐어. 그럼 임대사업자가 사들인 주택이 300만 채야. 그 5년간 한 2, 300만 채를 사들였다면 5, 60만 개를 사들인 거 아니에요, 1년에? 1년에 거래량이 얼만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사는 거야. 그게 집값이 계속 오른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도 야, 이건 정말 안 되겠구나 해서 영끌을 해서 사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사들이는 물량까지 가세를 하니까 더 많이 거래량이 늘고 값이 더 오르는 거죠. 천정부지로. 그래서 올랐던 거야. 무슨 집값이 오르는 것이 금리 때문이다. 무슨 대출 규제 때문이다. 이거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제가 접했던 여러 논문들에는 부동산과 관련이 있는 부동산 가격과 전세. 그럼 작년에 집값 오른 게
왜 올랐어요? 전세 가격과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수많은 요소 중에 금리도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걸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분들은 이 매입 임대나 민간 임대업자가 사재기한 그런 통계들을 정부가 정확하게 발표하지 않으니까 정부가 거래량 통계나 이런 걸 발표할 때 기존 주택을 가진 사람이나 임대업자나 사업자나 이런 사람들이 사들인 물량을 공기업이 사들이거나 개인이 사들인 거, 무주택에서 유주택자가 된 사람들이 사들인 거하고 이런 통계, 정말 정확한 통계를 알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자료는 발표를 안 하니까 전문가들이라고 자기가 해봐야 그런 정보는 하나 모르는 거지. 결정적인 요인은 사장님이 SH에 딱 가서 매입을 중단하는 순간 또는 매입을 많이 줄인 순간 그러니까 거래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떨어진 겁니다. 거래량이 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래량이 줄면 자연스럽게 거래가 형성이 안 돼. 계속 거래를 안 하니까 빌라 값이. 그럼 점점점 하락을 해. 근데 그건 빌라 시장의 문제 아닙니까? 이 빌라 시장이 죽으면 주변에 있는 아파트도 거래가 안 돼. 아, 빌라가 죽으면 아파트도 그러면. 죽어요? 예. 빌라가 계속 값을 치솟으면 그 옆에 있는 아파트는 어떻겠어? 사람들은 개인들은 아파트를 선호하는데 그렇지만 임대업자나 공기업은 빌라를 사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대업자나 공기업이 빌라 값을 자꾸 끌어올리면 아파트 가진 사람들이 아파트 값이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되죠. 이제 내가 분석을 해서 조만간 계속 발표를 할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실제로 무엇이 문제인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궁금하시면 화곡동 빌라 6억, 화곡동 빌라 7억 하고 치면 MBC에서 방송했는데 댓글만 1000몇 개, 100개가 달렸어요. 코로나로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힘든데 기업들은 다 어렵고 이 자영업하는 사람들은 다 망해가고 있는데 왜 부동산만 화를 탔냐고. 이제 조금 앞으로 오면 안 될까요? 문재인 때 말고 이제 윤석열, 이재명으로 좀 와서 그럼 올 상반기에는 왜 오는 겁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똑같습니까? 현상이? 빌라를 LH가 빌라에서부터네요. 그럼. 또 올해 상반기도? 올해 상반기도 작년 상반기부터 근데 강남부터 올랐지 않습니까? 모든 집값은 강남의 매체 신고가라는 기사를 조중동이 써줘. 조중동이. 예. 그러면 거기서 신고가로 뭐 몇 개가 거래됐대. 그러면 오르는 폭도 거기는 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크죠. 크죠. 그러니까 큰 거를 보여주면 굉장히 자극적이야. 그런 언론들이 그런 기사를 쓰고 경제지들이 쓰면 방송도 가만히 있기는 어려워. 그 방송도 같이 방송을 해. 그러면 유튜버들이 다 달려붙어가지고 한 2년간 집값이 폭락할 것처럼 계속 예언하던 전문가들이 갑자기 이게 웬일이지? 왜 오르지? 이거 내 예언이 잘못된 거야? 하고 고민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내가 보기에. 갑자기 공급 부족론자가 사라지더니 폭락론자가 등장했다가 최근에 또 다시 공급 부족론자가 슬금슬금 나오려고 그러다가 또 폭락론자들이 득세를 하니까 이건 무슨 전문가가 무슨 예언가가 돼서는 안 되는 거야. 근데 강남 빌라를 매입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SH, LH에서. 강남은 아니지만 저 송파나 강동이나 이런 데도 그 예전에 지어놓은 그 다세대 다가구 주택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매물이 나오면 그냥 매입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매입 약정을 해. 그래서 단독주택 같은 걸 부수고 거기다 새로 지면 그걸 통째로 다 사줄게. 아, 미리 하는구나. 미리 매입 약정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건국대 부동산학과에 내가 가서 재작년에 뭐 강의 요청이 와서 잠깐 가서 했더니 그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에는 회계사, 변호사, 자산 전문가 그 매입 임대주택업자, 투자자들이 거기 다 강의 듣고 있어. 부동산학과라는 데서 맨날 그런 강의를 하는 거야. 잘못됐다? 너무 잘못된 거지. 거기서 강의하셨잖아요. 아니, 그건 강의하러 와서 집값이 어떻게 하면 안정되고 지금 집값을 계속 이렇게 안정적으로 끌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를 강의하러 갔더니 강의에는 관심이 없고 왜 SH가 매입을 안 하냐? 매입을 중단하신 이유가 뭐냐? 민원 비슷하게. 그렇죠. 그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나도 누가 부탁을 해서 도대체 건국대 부동산학과는 그전에도 내가 몇 번 가봤는데 그때는 왜 그러냐면 시민운동가로서 부동산학과가 좀 정확한 부동산 정보나 그 정책 분석을 해야지 부동산학과 교수라는 사람들이 맨날 나와가지고 부동산 값 끌어올리는 논리나 제공하고 앉아있고 공급이 부족하니 뭐 수요가 어쩌고 이런 얘기하던 사람이 지금 어디로 사라졌잖아 다. 요즘은 건국대 부동산학과나 이런 부동산학과 교수들이 잘 안 등장하잖아요. 가끔씩 뭐 명지대 어디 무슨 교수는 아직도 그 가끔 나오긴 나오더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심각한 문제인 거야. 그리고 맨날 그 전문가라고 나오는 사람이 주택업자협회 연구원, 건설업자협회 연구원, 부동산 개발업자 연구원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전문가 행세를 해. 그 다음에 무슨 부동산 그 사람들이 무슨 전문가겠어. 집값을 또 받치는데 그 힘을 보태는 전문가겠지. 강동과 송파의 빌라들을 매입하면서 그럼 강남 집값이 먼저 올라간 거예요? 스타트는 어쨌든 아니 그러니까 강남 집값이 올라가는 거는 네. 서울 집값에서도 눈에 띄게 오르는 곳은 항상 먼저 반응하는 데가 강남이에요. 왜? 작년부터 상승을 시작하게 된 게 강남부터 아니냐. 아니 서울 전역인데 딴 데는 떨어졌다가 반등을 한 거고 강남은 비교적 덜 떨어졌다가 급반등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지. 그럼 서울에 동시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서울에서도 위치 좋은 데는 다 조금씩 올라갔지. 네. 그중에 그 한강 주변에 있는 아무래도 강남에서도 위치가 괜찮은 데가 아주 소량 거래가 된 거야. 그렇게 많은 물량이 아니에요. 거래된 물량을 들여다보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의 몇 개 거래도 안 됐어. 그게 전체를 끌어올리는 거야. 몇 개만 거래되면 전체가 다 올라가요. 그럼 핵심은 SH나 LH에서 그런 서울 전역에 있는 빌라들을 매입을 조금씩 하면서 서울의 전체적인 조금씩이 아니라 무제한 매입을 지금 국토부 장관과 경제부총리 최상목은 나오는 대로 무제한 사라들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아파트를 서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동시에 올랐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또 다르네요. 전혀 다르지. 근데 오세훈 시장이 토호제를 지정한 걸 보면 토지거래 허가제를 핵심 강남 3구와 그 핵심 토지거래 허가제는 문재인 대통령 때 2020년, 21년에 이 도입이 된 거예요. 뭐 28가지 대책 중에 하나로 그거를 내가 알기로는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간이 이제 끝났는데 더 연장할 거냐, 연장 안 하고 풀 거냐 이 결정권은 서울시장한테 그 권한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정확하게는 몰라도. 예. 그러니까 그거하고 음마 아파트나 이런 그 강남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는 새 아파트도 아니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하고 뭐 직접적 관계도 별로 없어. 그런 아파트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집값 상승을 우려해서 토호제를 강남 3구가 용산했지 않습니까? 아니 집값 상승을 거기 올랐다고 해가지고 저 송도나 지방 아파트가 같이 올라요, 안 올라요 지금? 대장을 잡아야 이렇게 마용성으로 퍼지는 걸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아마 지정을 한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강남 나는 토지거래 허가자라는 거는 별로 필요도 없는 제도를 도입한 거예요. 그거 말고도 집값을 잡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들이 있다고. 내가 이 맨 앞에 갑자기 질문 아직 안 끝났는데 본질이 아닌 집값을 견인했거나 집값을 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정책이 집값을 끌어올렸다는 엉터리 진단을 하는 전문가들이 하도 이런 그 부동산 유튜버로 나와서 네.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 언론도 맞장구를 쳐서 무슨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 허가제 뭐 해서 작년 말 금년 초에 집값이 올랐다. 그건 전혀 나는 그 진단은 잘못됐다고 봐요. 투니까 우르르 해서 매수했지 않습니까? 작년 그러면 올해. 8월 전에는 왜 올랐어? 88 대책이 나오기 전에는 토지거래 허가하고 상관없이 그때는 왜 올랐어? 내가 거꾸로 물어봅시다. 그 작년 봄부터 올랐어. 금리가 어땠는데? 내려가서? 그럼 작년 금년 초에는 금리가 올랐나?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그 금리도 상관이 없고 토지거래 허가제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정책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을 오히려 그 잡는 척 할 때 쓴 페인트 모션을 쓴 거야. 아 그렇습니까? 그런 아무 효과가 없는 정책이에요. 그럼 토지거래 허가제가 4년 전부터 작동하고 있었는데 강남의 집값 지금도 작동하고 있어. 근데 왜 집값이 자꾸 올라? 아니 작동하고 있는데 왜 오르냐고. 거꾸로 물어봅시다. 그럼 토지거래 허가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 아니야? 집값 오르는 거는. 직접적 상관이. 그러니까 뭐 저는 집값에 공급 부족론자가 괜히 나와가지고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런 말을 해가지고 누군가에게 그 덤태기를 씌우는 거지. 덤태기? 그건 아무 상관도 없는 정책들을 아니 지방의 집값이 떨어지는 이유는 토지거래 허가제를 안 해서 그런가? 왜 떨어져요 집값이? 토지거래 허가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거기는 뭐 금리가 별도 금리를 하나? 송도는? 금리 때문이야? 세금 때문이야? 아무 상관이 없잖아. 금리나 이런 거는 강남만 금리 적용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서울만 금리를 차등 금리를 두는 것도 아니야. 네. 그런 것들은 본질
본질이 아니라는 거야. 집값 상승의 본질은 관료들이, 공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공직자들이, 언론이라는 독점적 권력을 쥔 사람들이 담합을 해서 집값을 얘기를 자꾸 자극적으로 하면 집값이 올라요. 시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아니야. 그 시장을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냐? 시장 참여자가 공기업, 임대사업자, 부자 이런 사람들이 집을 자꾸 사재기를 하는 거야. 일반 실수요자. 실수요자들은 눈치만 보고 있단 말이야. 집값이 너무 오른다고 그래가지고 자극을 받으면 이제 거기 참여를 했다가 그 사람들을 자극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그래서 억지로 집을 누군가가 자꾸 사는 사람들이 자꾸 거래를 빈번하게 매물이 나오는 대로 사면 값이 어떻게 돼? 올라가지. 근데 빌라 중심인데 매입하는 건. 빌라만 사는 게 아니라니까. 그 임대사업자는 음마 아파트나 이런 걸 사서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취득세도 안 내, 재산세도 안 내, 양도세도 안 내. 민간 임대사업자도 어쨌든 시장 참여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정부 관련 아파트를 산단 말이야.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을. 개인은 안 사요. 못 사. 이 사람들은 취득세도 없고 재산세도 안 내고 종부세도 안 내고 양도세도 안 내기 때문에 가서 사는 거야. 그 비싼 아파트를. 대출을 또 80%까지 해줘. 그럼 다 한 채 한 채 다 80%씩 그럼 받아요? 80%를 해줬단 말이야.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래서 투기꾼에게 꽃길을 열어줬다고 서울대 이중구 교수도 한마디 한 거고, 그런 얘기를 계속 내가 경실련에 있을 때 얘기를 한 거예요. 투기예요? 투기지. 사재기. 누군가가. 투기의 정의는 뭡니까? 투기의 정의는 집을 내가 한두 채를 가지고 집을 내 개인이 생활할 목적으로 사는 거는 그거는 집에 대한 투자라고 볼 수 있는 거지만, 돈을 빌려서까지 자기가 뭐 돈이 너무 많은데 그걸 쓸 데가 없어가지고 자기 대출 없이 그냥 다 집을 사서 임대를 놓는 게 아니고, 대출을 받아서 집값의 80% 대출을 받고 20%는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받고, 네. 그러면 자기 돈 한 푼도 안 들여서 집을 사가지고 매달 월세를 받고 세금은 하나도 안 내. 그리고 집값이 상승하면 시세 차익을 자기가 다 가져. 그렇게 만들어줬어. 제도를.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 집을 쇼핑하러 다녔다니까. 버스 대절해가지고. 그런 사람들끼리. 임대사업자는 투기예요? 투기지. 사업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걸 뭐 집 하나 사가지고 생업을 위해서. 매매사업자라는 단어도 있지 않습니까? 사고 팔고 하면서 돈을. 아니, 그 사람들이 그 집을 가지고 평생 사업을 할 목적으로 한다면 대기업들이나 이런 데서 참여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안 한다고. 우리나라 건설업자, 개발업자들은 집을 짓기도 전에 팔 수 있는 선분양 특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대출도 알선해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땅 짓고 헤엄치기식 사업을 해. 거기다가 공공택지를 제비뽑기로 싸게 가지고 가. 벌떼 입찰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계열사 쫙 네. 수십 개 만들어. 수십 개 만들어가지고 대기업들이 추첨할 위장 때. 계열사를 만들어가서 그 추첨할 때. LH 택지 제비 복귀를 해서 값이 무슨 싸게 정해놓고 제비 복귀로 결정을 해. 그게 자기 물건 팔면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하지. 근데 자기 물건은 그렇게 싸구려로 팔고, 아파트 용지는. 그래서 그 아파트 용지 당첨된 사람은 수천억씩 건설회사가 벌게 하고, 자기는 화곡동 와가지고 25평, 30평짜리를 6억, 7억 주고 빌라를 사들여. 그나마 이재명 대통령께서 LH 개혁해라. LH가 확보한 택지는 민간에 팔지 마라. 지시를 했잖아요. 그게 나하고 2010년부터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경기도지사 시절 한 10여 년간 여러 차례 저하고 만났어요. 내가 훈수를 둬서 내가 계속 집값 안정을 위해서 주장하는 정책이 뭡니까? 세 가지. 집을 지을 땅이 필요한데 그 땅은 누가 확보하느냐? LH, SH가 확보를 해요. 맞습니다. 민간 기업들이나 민간인은 아무도 땅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땅을, 농사 짓던 분들의 땅을 평당 100만 원 주고 사다가 그 100만 원짜리 땅에다가 그 30평 아파트를 지면 15평이면 30평 아파트를 질 수가 있다고. 그러면 100만 원짜리 땅 택지에서 200만 원짜리를 30평 하면 3천만 원이야, 땅값이. 공기업들은 땅을 3천만 원에 확보해요. 그 건물 짓는 거는 한 평 짓는데 아파트는 800만 원이 들어. 그럼 30평이면 2억 4천. 땅값까지 합치면 얼마예요? 2억 7천이에요. 3억이 안 돼.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은 건설회사 회장을 하셨어요. 자기가 회장 때 주택본부장이었던 이지송 씨를 LH 사장으로 임명해가지고 2011년에 서울 강남구 자곡동에 토지하고 건물을 합쳐서
평당 970만 원, 평당 1000만 원이 안 되게 30평짜리 아파트를 2억 9천에 팔았어. 분양을 했어. 그게 이 아파트예요. 강남의 30평 아파트를 2억 9천 3억에 분양을 하니까 그 옆에 있던 위례신 도시 40평, 50평짜리 평당 1,500만 원씩 분양하던 7억, 8억에 분양하던 아파트가 다 미분양이 됐어. 그게 2015년 14까지 이어진 거예요. 근데 그게 10년 전 일이야. 그 옆에 나가는 토지는 팔지 않고 임대료만 한 달에 2, 30만 원씩 받고 건물만 개인들한테 지상권을 팔았어. 2억씩 받고. 그러니까 지금 이 아파트를 받은 사람은 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보다 1억 덜 내고 토지 임대료를 내고 있다고. 이 사람은 3억에 분양받은 이 아파트가 지금 얼마 갈 것 같아요? 25억 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직전에 7억, 8억 가던 아파트를 23억으로 15억을 올려준 거야. 이 아파트 값을 5년 사이에. 이것도 덩달아 올라서 4, 5억 가다가 13억까지 올랐어. 이거는 뭐냐면 내가 SH 사장을 하는 20년 동안 SH가 아파트를 지은 건축비가 얼마인가, 건축비가 하는 통계예요. 가장 최근에 지은 건축비도 평당으로 따지면 750만 원이에요. 25평짜리 아파트를 짓는다면, 이런 아파트를 지면 1억 8천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조 원가가. 그러니까 아파트를 이 위에 것만 팔면 얼마겠어요. 그래서 내가 SH 사장을 하면서 이 건물을 3억에 팔았어. 건물을. 대신 이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 지은 10년 전에 지은 아파트보다 품질을 확 높였어. 콘크리트도 고강도 콘크리트로 하고 강일지구도 있고 막 그런 거 말씀하시죠? 고덕강일도 있고 마곡도 있고 그런 데다가 이 건물만 분양을 하는 이런 아파트를 줬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2018년에 경기도지사를 할 때 건물만 분양하기로 경실련하고 약속을 했고, 본인이 경기도시공사를 통해서 또는 농사짓던 국민들에게 강제권을 동원해서 수용한 그린벨트 토지는 절대 민간 건설업자한테 안 넘기겠다 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요 최근에 LH 개혁해라 하고 국토부 장관한테 지시를 했고, 또 민간에게 공공택지를 넘기지 마라 지시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LH에는. 내가 지금 설명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나하고 이런 대화를 몇 시간씩 지사실에서 설명도 드렸고, 그래가지고 경기도시공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럼 왜 임기 중에 그걸 못했냐? 그때는 뭐라고 답을 했냐면, 당이 법안을 만들어줘서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 때요, 법을 안 만들어줘서 못하고 있다 하고 싶은데, 그렇게 이제 을 했었고, 그래서 본인이 대통령 나올 때는 기본주택이라고 해가지고 건물만 분양하는 거, 토지는 안 팔고 100만 호를 공급한다 그랬어. 그리고 3년 전에는 뭐 주택을 330만 호를 김포공항까지 옮겨가지고 주택을 330만 호 공급한다고 했었는데, 그때는 공급 부족난자들의 공급 부족이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몇 호 공급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발표는 안 해. 그러니까 250만 개를 공급한다, 뉴홈만 50만 개를 공급한다 그랬는데, 내가 알기로는 뉴홈 5만 개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서울과 수도권에 5만 개도 못해서 나는 임기 중에 2,000호를 공급했어. 3년 동안. 매입은 1년에 수천 개씩을 하는, 5천 개씩을 하는데 아파트 공급은 2, 3천 개밖에 못했다고. LH도 3기 신도시를 오늘 최초 분양을 해. 그 입주하려고 그러면 앞으로 또 3년 있어야 돼. 그러면 3기 신도시에 시작해서 이 첫 입주가 10년 후가 되는 거예요. 3기 신도시는 문재인 대통령이 13개를 지정했는데 7개는 착공을 하고 나머지 6개는 보상도 못했길래, 내가 그 SH 사장일 때 3기 신도시를 내가 가서 건설해 주마. 3기 신도시 7개 지금 진행 중인 거에 분양은 이제 시작을 했지만, 그 이재명 대통령 정책처럼 정말 토지를 개인들이나 민간에게 분양하지 않으려면 3기 신도시 지금 분양하려고 하는 건 건물만 분양, 기본주택으로 다 바꿔야 돼. 이미 계획돼서 한 걸 할 수 없지만, 뭐 앞으로 한 달 뒤부터라도 새로 분양하는 것들은 건물만 분양한다, 명확하게 발표를 해야 돼. 글쎄 뭐 나는 이틀 전에 뭐 어느 언론에서 유튜브 방송도 했지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는 뭐 적금주택 한다 그러고, 이재명 대통령을 자문하고 있는 자문위원장 이한주, 국토부 1차관 이상경, 또 국토부 장관 후보자 김윤덕, 그다음에 기재부 장관 구윤철,
대통령실의 정책실장 집값 잡을 만한 사람 그중에 뭐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한 명도 없는데요. 한 번도 무슨 언론에 나와서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거를 얘기한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집값 잡을 무슨 대책을 내놓겠냐고. 종합 대책은 나올 것 같은데요. 안 나와요. 왜냐하면 왜 나는 그걸 비관적으로 보냐면 내가 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도지사가 되시고 한 서너 번 만나서 내 정책을 전달을 했어요. 지사 시절에 그 지사의 의지는 굉장히 강했는데 자기들이 자문하지 않은 정책을 도지사가 자꾸 발표를 하니까 저 정책이 어디서 나왔지 하고 자기들이 조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나를 만나고 그 얘기를 하니까 나를 좀 보자 그러더라고. 그 이한주 그때는 교수였지. 나를 만나자고 그래서 만났어. 자기도 그 정책에 동의한다고 얘기하는데 문재인 정부를 자기가 많이 조언하고 자문했다고 자랑을 하더라고. 아니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폭등시키고 소득이 주도하는 성장을 이룬다더니 부동산 투기로 생긴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성장을 하고 있는데 무슨 놈의 자문을 어떻게 했길래 그러냐.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분이 이재명 지사가 그분을 그 경기도 연구원장을 시켰어요. 네. 경기도 연구원장 할 때 그러면 내가 그 이재명 지사께 그 제안한 이런 정책들을 좀 다듬어서 이게 잘 작동되게 좀 서포트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잘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못했죠. 오히려 방해를 한 것 같아. 제대로 한 개도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대통령 당선이 돼서 이제 대통령 자문위원장으로 자문을 한다 그러면 브레인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잘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달라질 것 같아요? 안 달라질 것 같아요? 달라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안 달라지지. 대통령께서는 이런 정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나 하겠다는 의지가 있더라도 그 사람들이 전혀 움직이질 않고 방해를 하면 정책을 이렇게 마사지 해가지고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게 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 또 문재인 정부 짝이 나는 거예요. 그 당시 지사 때 사장님의 이런 세 가지 뭐 건물만 분양, 후분양제, 분양원가 공개 세 개의 핵심 정책에 대해서는 좀 공감을 하셨습니까? 굉장히 강하게 그걸 할 것처럼 얘기를 했다고. 그 기본주택 반값 아파트는 미디어다운 메인 홈페이지에 3년 내내 광고를 했어. 한다고. 근데 임기 3년 몇 개월간 경기도지사를 하셨는데 한 채도 공급을 안 했어. 경기도시공사가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를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해왔어요, 안 했어요? 했다고 계속 얘기를 해. 그걸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아무도 모르게 만들어서 공개하면 그게 공개한 거야, 안 한 거야? 한 거야, 하기는. 근데 몰라, 아무도. 나는 한 달에 한 번씩 기자들을 모셔다가 분양 원가 공개를 하면서 설명을 해드려서 그걸 기사로 해가지고 시민들이 알 수 있게 해줘야 그게 효과가 있는 거지. 아무도 모르면 내용과 정책은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잘 알고 있고 또 나도 역대 대통령들과 대통령 되기 전에 대화해 본 걸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나하고 대화를 많이 했어요. 어떤 때는 전화를 막 한 1시간 반씩 2시간씩 통화를 한 적이 있으니까 나는 상당히 그 친서민적이고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을요? 전에 초기에는. 근데 이 부동산 문제나 이 주택 문제를 바라보는 거는 뭐 또 다를 수도 있겠다. 다를 수도 있겠다. 왜? 이게 이 부동산이나 이 주택 문제는 국가 경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역대 대통령도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그 많은 비판을 받아가면서도 5년 내내 꿋꿋하게 집값을 끌어올린 이유는 경제 성장률이 연간 국가 전체적인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는 이 부동산 개발, 부동산 투자, 투기 이거가 가장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 유혹을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럼 집값이 왜 윤석열 정부에서는 안정됐을까? 공무원들이 불필요하게 시장을 자극하지 않으면 그냥 놔두면 집값은 하향 안정이야. 지금 지방이나 수도권도 뭘 불쏘시개처럼 서울처럼 빌라를 살 수가 없잖아. 경기도에는. 경기도를 곳곳을 집값을 끌어올리려면 정부가 나서서 정책적인 어떤 뭔가 자극을 줘야 되는데 줄 게 없어요. 아, 그러면 집값 상승의 어떤 트리거는 정부 정책이에요? 그러면 정책이죠. 시장이 아니고? 그럼 대통령이나 정부가
어떤 정책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에 달려 있는 거지. 그게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아니 그 부동산 대책을 정부가 발표하지 무슨 민간 단체가 해? 뭐 누가 해? 할 수 있는 건 공권력을 가진. 그건 왜 그러냐? 우리 대한민국은 박정희 정부나 이 과거 독재 정부에서는 토지공사, 주택공사라는 공기업 두 공기업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특히 그 노무현 정부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도 성남시장 시절에 성남 도시개발공사를 만들었다고. 경기도에는 100만이 넘는 도시가 많아요. 용인, 성남, 고양 이런 데는 100만 명이 넘어 인구가. 그러니까 유럽의 조그만 나라 국가만한 자치단체가 그런 곳에 다 개발 공기업이 있어. 경기도에. 그래서 경기도에는 14개의 성남, 안양, 무슨 고양 이런 데 개발공사가 있어가지고 14개가 있고 그다음에 인천 경기도시공사가 있고 서울에는 SH공사가 있고 서울도 개발공사가 전국으로는 광역단체마다 전라남도개발공사, 전라북도개발공사, 충청남도개발공사, 강원개발공사 해가지고 15개의 개발공사가 있어. 개발공사가 전국적으로 하면 한 30개가 돼. 그 중에 우두머리가 이제 LH공사예요. 다른 나라에는 없어요. 논밭, 임야, 그린벨트를 강제로 뺏어다가 수용해서 토지 용도를 논밭 벼를 심거나 작물을 심던 땅에다가 아파트를 심어. 그런 독점 개발권을 가진 공기업이 40개나 있다고. 토지 수용권을 가진 나라는 북한하고 우리밖에 없어요. 중국도 개인이 사용권을 가진 토지는 국가가 강제로 못 빼서. 근데 우리는 그런 권한을 줬다고. 재개발 재건축에 또 조합에다가 토지 수용권을 줬어. 대한민국은 부동산 개발업자의 천국이야. 그러니까 모든 정책이 부동산 개발이나 이런 건설업자에게 또는 임대업자에게 특혜나 혜택이 집중돼 있어. 우리나라의 언론사들은 특히 대형 언론사들은 공기업들과 건설회사 광고가 전체 광고의 절반 정도 돼요. 그다음에 이 부동산 아파트 분양 광고 같은 거는 무슨 특별히 지어놓지도 않았으니까 아파트를 이미지만 실어놓고 이쁜 탤런트 얼굴만 갖다 해가지고 바가지 씌우는 분양을 하는 거야. 바가지입니까? 그러면 아파트 분양가가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원가가 3억도 안 돼. 그러면 3억이 지을 수 있을까요, 강남에? 네. 지금도요? 그러면 이게 800만 원이니까 그 건축비가 3억 5천을 내가 받은 이유는 100년 주택이라고 그래가지고 SH가 지금 짓는 아파트는 콘크리트도 전에 쓰던 콘크리트보다 1.5배에서 2배 고강도 콘크리트를 쓰고 철근도 고강력 철근 쓰고 한 100년 지나도 언제든지 조금만 손 보면 집을 굳이 부실 필요가 없게 재건축할 필요가 없게 그렇게 아파트를 짓는단 말이에요. 100년 지나도? 유럽 같은 데 가면 400년, 500년 된 집도 있고 뉴욕 같은 데 가면 100년 이상 된 건물들이 많아요. 다른 나라는 한 번 지어서 100년씩 쓰는데 왜 우리만 30년, 40년 되면 부셔? 불편하지 않습니까? 안 불편해. 그러니까 안 불편하게 지을 때부터 잘 지으면 얼마든지 사용 가능한 거예요. 그 다른 나라는 사용하는데 왜 우리만 불편하게 짓죠? 그게 왜 불편하게 짓냐, 부실하게 짓냐 하면 건설업자들이 돈을 미리 확정된 분양 가격으로 미리 돈을 다 받았기 때문에 좋은 자재를 쓸 것 같아요, 안 쓸 것 같아요? 돈을 더 남기려면 자재나 가구를 바꿔치기 하거나 그래서 아파트를 지어놓으면 맨날 물이 새고 불량품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시스템을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 젊은이들은 아파트 부동산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미 그 강남의 아파트가 30억 가까이 치솟았기 때문에 2억 가던 아파트가 지금 30억으로 치솟았기 때문에 강남에는 뭐 아파트를 살 엄두들을 못 낼 것이고 이 강북이나 수도권에도 덩달아 올라가지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인천 송도라든지 광명지구라든지 무슨 의왕지구라든지 이런 데 가면 아파트 30평짜리가 10억이 넘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분양가가. 윤석열 정부 되기 전에 내가 문재인 정부 말에 SH 사장이 됐어. 네. 2021년 11월이니까 내가 사장 되고 6개월 있다가 이제 정권이 바뀐 거죠. 분양 원가를 계속 공개하고 3억짜리 아파트를 분양하니까 윤석열 정부 초기에는 미분양 아파트가 분양이 안 돼서 다 분양을 미루거나 했잖아요. 우리가 분양하는 아파트는 경쟁률이 평균 40대 1
최고 200대 1씩 됐어. 그러니까 좋은 집을 지들은 더 좋은데 값은 반의 반값밖에 안 되는 거야. 10년 전에는 2억에 분양했다면 지금 이제 내가 짓는 거는 3억, 마곡은 3억 천, 고덕강일은 3억 4천인가 5천 그런 정도의 25평 방 3개에 화장실 2개짜리 분양을 했어요. 싱가포르 가면 그 25세 이전에 24살에 결혼을 하면 30평짜리 싱가포르의 LH인 거지. 아파트를 한 채씩 공짜로 줘. 25살. 그래서 결혼을 일찍 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남자가 군대 갔다 오자마자 결혼할 수 있게. 25세에서 그 이상 돼가지고 집을 사면 저걸 3억 정도에 분양을 해줘요. 집을 한 채씩. 생애 한 번.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자기가 원하는 위치가 아니면 어떡해요? 자기가 이제 원하는 위치를 자기가 그러니까 짓고 있는 걸 중에 자기가 원하는 걸 찍는 거야. 그럼 되는 거예요? 찍으면?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 강남을 원할 거 아닙니까? 아, 거기는 뭐 싱가포르의 강남을. 싱가포르의 강남에 짓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다 차면 딴 데를 찍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 나이 많은 사람들이 핵심 지역에 있겠네요. 아니, 젊은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아니, 시간이 흐르면. 그리고 이제 그거를 한번 분양받은 사람은 안 나올 10년이 넘으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아니, 10년이 넘으면, 자기 거야. 평생 거기서 사는 거예요. 10년이 넘으면 그걸 팔고 딴 사람한테. 그럼 팔면 얼마 정도 되냐면 3억에 분양받은 게 한 10억 정도 가요. 그러면 한 시세 차익이 6, 7억 생기잖아. 50평짜리를 또 한 6억 정도에 한 채를 또 줘. 이제 애들이 생기면. 그러니까 이게 핵심 지역에 먼저 선점한 사람이 더 유리한 거 아니냐. 그건 이제 뭐. 제도의 맹점이. 아니야. 전혀 그렇지 않아. 거기는 싱가포르는 서울만 해요. 크기가. 딱 크기가 서울 크기하고 같아. 그러면 노원도 있고 강남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도 중앙 서울에 이제 예를 들어서 명동이라면 그 명동과 가까운 위치, 그 지하철역이나 이런 데다가 주로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교통해봐야 한 30분 안에 지하철 타면 갈 수 있는 위치들이고 그런 위치에다가 집을 체계적으로 쭉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 수요와 공급을 밸런스를 잘 맞춰가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런 계획도 없이 집을 지금 아까도 얘기한 대로 서울과 수도권에 그 단군 할아버지 때부터 지금까지 중에 가장 많은 주택을 지어서 공급을 했어. 아파트를. 근데 그걸 누군가가 한 60, 70%를 사재기해버리면 진짜 집이 필요로 한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매점 매석을 해가지고 값이 자꾸 올라가면 지금도 3억이면 질 수 있는 거를 이런 건 안 해. 이런 땅은 다 민간한테 팔아가지고 10억에 분양하게 만들고 그걸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한테 그건 팔지 마라 하고 지시를 했으니까 그린벨트 100만 원에 산 땅에 3억짜리 건물을 줘가지고 7억, 10억에 팔면 공기업이 국민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고통을 안기는 공기업이 되는 거야. 서울 집값은 특히 강남은 한 절반은 거품이다. 그럼 얼마가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반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15억? 그렇죠. 그다음에 이 서울 전역에는 아직도 한 30% 정도의 거품이 있다. 서울에. 경기도에도 아직 3, 40%의 거품이 더 빠져야 된다. 그래서 젊은 신혼부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3년 전에 했던 공약 기본주택 100만 호 건설을 공약을 지킨다면 경기도 3기 신도시에 25평 아파트를 다 3억에 분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책 대출을 80% 해주면 그러니까 SH가 작년에 내가 있을 때 임기 중에 분양한 아파트는 3억에서 3억 5천에 분양을 했는데 그걸 분양받은 사람이 80%의 정책 대출을 받아. 금리 2%짜리. 입주를 후분양이니까 입주할 때 7천만 원만 내면 입주를 할 수가 있어. 근데 임대사업자 80% 대출해준다고 뭐라고 하셨잖아요. 아니 개인들한테. 개인은 괜찮아요? 그러면 첫 번째 집을 마련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 정부가 정책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80%를요? 그럼 아니 그게 뉴홈 대책에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그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임대사업자 80% 대출해주는 걸 문제를 제기하시면서 개인의 80% 대출은 괜찮으신 거예요? 그럼 임대사업자들은 그러니까 개인들에게 3억 정도 수준의 집을 1억 정도만 전 월세 보증금만 빼서라도 입주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가수요가 없어져요. 급하게 어디 집을 사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없어. 그리고 그게 계속 지속되면 주택의 가수요가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집값이 그냥 안정되는 거야. 그래서 집값을 잡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 네. 자, 봐요. 자, 대통령이 6억 이상 대출이 금지시켰잖아. 지금 만약에 집을 100채, 500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만기 도래가 됐을 때는 더 이상 정책 대출을 안 하고 10채 이상 주택은 대출을 다 회수한다면 그럼 그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 집을 팔아야지. 그럼 매물이 어떻게 돼요? 100만 개, 200만 개 매물이 쏟아져 나와. 그죠?
근데 이것도 가정이지 않습니까? 정책 결정권자가 그런 정책 결정을 하면 되는 거야. 근데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명이에요? 대통령과 10명 정도 되는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고위 공직자가 그걸 하면 돼. 근데 그걸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할 사람이 한 명도 안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유일하게 대통령께서는 그 전에 그런 걸 할 것처럼 얘기를 했던 게 있으니까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갖겠지만 할지 안 할지는 내가 뭐 알 수가 없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하면 내가 SH 사장이 돼서도 3억대의 강남권에 또는 마곡 같은 데 위치 좋은데 3억대의 아파트를 분양했듯이 경기도에 3억대에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서울보다 거기 가서 땅값이 싸니까? 그럼 대통령께서 지금 그렇게 지시를 한 거야. 민간에게 택지를 팔지 마라. LH를 개혁해서 분양원가 공개하고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하고 적정임금제도 하고 언급했어요. 그 다음에 기본주택이라는 건 본인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물만 분양하는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100만 원 개를 공급하겠다 그랬어. 근데 내가 그런 말을 잘 믿지 않는 이유는 경기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에 자기 임기 중에 반값 아파트를 20만 개 공급한다고 그랬어요. 김동연 반값 아파트하고 치면 20만 개가 나와. 몇 개 공급했어요, 반값 아파트? 한 개도 안 했어. 20만 원을 4년 동안 공급한다는 경기도지사가 임기 중에 지금 거의 3년이 지났는데 내년 5월이면 끝나는데 그렇죠. 할 생각이 없는.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그리고 그 사람에게 왜 그 약속을 안 지키냐고 경기도지사한테 나처럼 이렇게 쓴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 사람이 그런 공약했는지도 몰라. 근데 경기도 외곽에 건물만 분양하는 곳에 살고 싶을까요? 아니, 자, 분당도 재건축한다고 그래. 최근에 요 인천 계양지구라든지 남양주 안숙이라든지 과천이라든지 이런데 새로 짓는 아파트를 건물만 사서 그 주변에 전세값이 한 4, 5억씩 가는데 3억의 건물을 사서 내 거야. 입주하면 아니 집이 필요한 사람은 가서 그런 데 가서 사면 되지. 왜 그 돈도 없는 사람들이 30억 가는 강남 아파트만 자꾸 쳐다보냐고. 그리고 왜 그것만 갖고 자꾸 얘기를 하냐고. 수도권이나 사람들이 필요로 한 역세권에 교통 좋은 곳에 한 3억짜리 좀 20평 같으면 한 2억짜리 건물 분양 아파트를 줘서 분양을 해주면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걸 꾸준히 공급해주면 돼. 근데 5억, 6억 주고 화곡동이나 이런 서울 외곽 지역에 가서 빌라 사가지고 그 빌라를 아주 저렴하게 뭐 20만 원, 30만 원 받고 빌려줘 월세. 그러니까 지방에서 올라오거나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신혼부부가 되면 서울시나 국가가 정책적 주택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운 좋으면 아주 싼 값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런 매입 임대주택에 가보면 벤츠 최고급 승용차가 있어. 2억, 3억짜리 승용차가.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런 데 들어가가지고 들어가기도 그렇게 뭐 규제가 그렇게 문턱이 높질 않아. 들어가서 고가 차량을 사. 새 집에. 그 오피스텔 한 20평 가까이 되는 오피스텔에 들어가서 혼자 쓰면 또는 신혼부부가 24평짜리 들어가서 살면 임대료가 월세가 굉장히 싸요. 반지하 원룸도 월세가 한 5, 60만 원 가고 저 고시원에 가면 한 대여섯 평 되는 그렇죠. 원룸도 80만 원. 80만 원 가는데 방 2개짜리 또는 방 널찍한 주방 시설 다 돼 있는 한 15평 정도 되는 그런 원룸을 월세 한 2, 30만 원 내고 살게 해준다면 그걸 위해서 국민들 세금을 4, 5억씩 쓴다면 이건 정말 잘못된 거지. 근데 그런 짓을 장관이라는 사람이 경제부총리라는 사람이 무제한 사들이라고 공기업에다가 지시를 하고 있다니까. 근데 그걸 아무도 비판을 안 해요. 사람은 누구나 다 경제활동을 하는 거고 네. 또 경제활동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자 한쪽에서 문재인 정부처럼 불로소득 주도 성장을 시켜가지고 누구는 별 노력도 안 했는데 1년에 몇 억씩 집값이 올라가지고 재산이 늘었다. 빚내서 집 샀더니 재산이 막 급격하게 늘었어요. 내가 보기에 연봉 1억 받는 사람도 연간 한 1억 모으기가 쉽지가 않아. 연봉이 1억 있는 사람이 1억 모을 수는 없잖아. 한 푼도 안 쓰고. 그렇죠. 절반 모은다 그래도 5천만 원인데 10억이면 20년 모아야 돼요. 근데 불과 1년 사이에 윤석열 정부 1년 사이에 강남의 어떤 아파트가 10억이 올랐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열심히 사회에 나와서 이 사회생활을 하려고 준비한 사람들이 젊은이가 취업도 어려워. 좋은 직장도 없어. 근데 소득도 별로 없어. 근데 한쪽에서는 공부도 안 하고 뭐 좀 자기보다 상대적으로 덜 노력한 친구들은 그 부동산 투기를 해가지고
몇 억씩 벌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모이기만 하면 그 얘기를 한 거야. 투기 아니고 투자. 투자라고 순화시켜서 얘기하는 거지. 그건 투기나 마찬가지지. 정부가 투기를 자극한 거지. 근데 그 투기도 용기를 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참여를 하고 가담을 한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대다수는 못했죠. 옆에서 그냥 우라만 터졌지.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집값이 하락하고 폭락한다니까 서울은 좀 기분이 좋았었겠지, 잠깐. 근데 한 1, 2년 그러더니 웬걸. 또 서울과 강남 지역에서는 억억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억억거려야 1년에 10억이 오르는 거 아니에요. 원베일리 70억. 그런 몰라도 될 정보를 괜히 언론들이 막 확대해가지고 부동산 유튜버들이 계속 그런 얘기를 들쑤셔가지고 부동산 유튜버. 그게 뭐 평범한 직장인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 원베일리가 뭐 100억이 가든 뭐 1000억이 가든 자기하고 상관도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퍼지니까. 그러니까 그걸 확산시키는 사람이 누구냐. 그런 얘기를 확산시키지 말고 나처럼 집값을 잡는 얘기를 확산시켜야 돼. 토지 임대부. 토지 임대부뿐 아니라 분양 원가, 아파트 제조 원가가 얼마고 얼마면 아파트를 짓고 어느 정도면 100년 쓸 수 있는 주택이 되고 그런 정말 실제 사람 사는데 도움이 될 그런 정보들을 제공해야지. 그냥 그런 부동산 전문가는 이면에서는 뭐하냐. 부동산 컨설팅이라고 해가지고 상담해서 시간당 뭐 몇십만 원씩 자기 이름값이나 존재감을 높여가지고 돈벌이를 해요. 그 이명박 정부에서는 그런 사람이 인수위에 참여해가지고 쫓겨나게 됐다고. 그 시간당 그런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그러는 분들에게 상담해서 뭐 상담, 자기 몸값 인지도 높여가지고 그런 거 하려고 하는, 뭐 그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돈 있는 사람이 돈 내고 뭐 상담받고 하는 거는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네. 그런 사람들이 쏟아내고 있는 대안이나 분석은 올바르지 않다는 거야. 가짜. 짝퉁. 가짜다. 올바른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그나마 기대가 할 수 있다면 이재명 반값 아파트, 이재명 분양원가 공개, 이재명 후분양제, 이재명 적정임금제, 이재명 직접시공제 치면 그 옆에 간혹 김원동 이름이 따라 나올 수도 있어요. 분양 원가를 안다 한들 우리가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분양 원가를 알아요. 근데 비싼 것 같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면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일반 공산품인 경우 그렇게 할 수가 밖에. 컴퓨터나 무슨 내가 이 근처에 청약을 받아야 돼. 직장 때문에. 그러면 비쌈에도 불구하고 대체제가 없으면 그걸 사야 아니죠. 정부가 그 기업을 만들고 거기다 신도시를 짓는 거는 거기 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게 아니고 서울 시민이나 수도권이나 국민들 누구에게나 그런 기회를 똑같이 줘야 돼. 청약 기회를. 그래서 청약 예금 같은 걸 가입해서 얼마나 오래 전에 가입했느냐 이런 거에 의해서 기회를 줬다고. 우선순위를 둬서. 이제 제 질문의 요지는 내가 구로에 직장이 있어서 구로에 집을 구해야 되는데 경기도 외곽에 집을 구할 수 없지 않느냐. 아무리 반값 아파트라고 해도. 아니 그거는 이제 자기가 그걸 감당해낼 수 있다면 구로 근방에서 살면 되는 거고, 그렇다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 매번 국가가 그렇게 해줄 수는 없는 것이고, 한 생에 뭐 한두 번에 한 번, 또 싱가포르처럼 2번 정도의 기회를 제공하는 거지. 전 국민한테요? 그럼 누구에게나 진짜 내 첫 번째 집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는 한 번 정도의 그런 기회들을 주는 게, 그래야 공기업을 존속시킬 이유가 있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정말 공기업을 없애고 그냥 민간이 하게끔 맡겨야지. 일반 시장에 가서 물건 사는 거하고 똑같이 하려면, 자, 그러면 보십시다. 논밭에다가 아파트를 짓게 해줬어. 그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100만 원짜리 땅에다가, 50만 원짜리 땅에다가, 30만 원짜리 임야에다가. 그러면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가져서 확보한 토지를, 그걸 홀랑 팔고 또 가서 신도시 개발을 해왔어. 30년 동안. 그래서 서울 주변에 아까 얘기한 대로 1억 평을 서울 면적만큼의 신도시를 개발했다고. 그래가지고 계속 아파트를 지었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집값만 뛴 거야. 집값을 잡으려고 신도시를 만들었는데 집값을 잡은 게 아니라 사람을 잡았어요. 이게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랬냐? 그래서 분양 원가를 공개해라는 얘기를 그래서 한 거고. 왜? 네가 그렇게 싸게 토지를 취득했으니 적정한 이윤을 남기만
남기라고 공기업을 만든 거지. 그 공기업이 폭리를 취해서 그 취한 폭리를 국가가 가졌다가 쓰려고 그렇게 만든 회사가 아니거든. 땅을 100만 원에 수용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뺏어다가 슬그머니 건설회사한테 제비뽑기 입찰을 해가지고 벌떼 입찰 시켜가지고 건설회사만 수천억씩 돈 벌게 해주는 일을 한 공기업이 어디예요? LH라니까. LH를 이렇게 안 좋아하세요? 그런 짓을 했으니까 20년간 본연의 업무를 안 하고 그래서 내가 저 LH 사장한테도 맞짱 토론도 제안을 했고 전직 국토부 장관한테도 맞짱 토론을 제안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LH 사장이든 공기업 사장이나 국토부 장관은 내 맞짱 토론의 대상이야. 필요하면 김동연 지사 이 유튜브 보시고 나하고 왜 반값 아파트 한다고 그래놓고 안 하는지. 거기 그 경기도시공사 사장하던 전직 SH 김세용 사장은 뭘 한다 그랬어요. 지분형 주택, 뭐 적금 주택, 지분 적립형 200가구를 광교 신도시에 한다고 했는데 2022년에 임명된 사장이 2027년에 예약을 한대. 임기 지나서. 아니 무슨 뭐 주택을 임기 자기 끝난 다음에 그리고 도지사는 20만 원을 공급한다는데 도지사 끝나고 200가구 한다는 게 그게 무슨 뭐 공약 이행이야. 국토부 장관이나 그 LH 사장 눈독을 들이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근데 그런 분이 가서 만약에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냐. 집값이. 정말 언행이 완전히 일치하기는 어렵지만 특히 공직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했던 얘기를 신중하게 충분히 검증해서 공약이나 이 정책을 얘기해야 되지만 또 그 한 거는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지. 근데 그게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집값이 그 부작용으로 이렇게 치솟고 또 좀 가격이 하락 안정될 만하면 억지로 가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띄우는 짓들을 하고.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작년과 금년에 집값이 뛴 이유는 박상우, 최상목 두 사람이 물론 대통령실의 정책 실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 책임이 있겠지만 이 사람들이 집값을 떠받치는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 떠받칠 때 본인이 LH 사장도 하고 했었기 때문에 효과가 나타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했겠죠. 억지로 떠받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야. 내가 보기에는 저 지방 수도권 서울까지 집값이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작년부터 이거를 한 거는 이거 뭐 PF 사업장 이런 데도 다 문제가 생기고 계속 그랬던 거 아니에요? 지난 윤석열 정부 출범하자마자부터 아직도 그런 문제가 지금도 있다고. 이걸 억지로 언론과 사실상 상당히 유착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럼 뭐 어떤 금리나 공급의 문제는 아니고 그건 전혀 전혀 진짜 조금이라도 없을까요? 이만큼이라도? 그럼 없어요. 아예 없어요? 없다니까. 자, 세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종부세를 대폭 올렸어요. 최고세율 6%까지. 윤석열 정부 와서 그걸 한 3, 40% 깎았어. 근데 집값이 어떻게 됐어? 세금을 깎아주니까. 초반엔 떨어졌잖아요. 떨어진다니까? 자, 노무현 정부에서도 종부세를 계속 올렸어.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다음 달에 종부세를 반으로 줄였어. 그 집값이 어떻게 됐어? 세금과 직접적인 관련이 별로 없어요. 세금 가지고 집값 못 잡아. 그러면 대출 가지고 잡을 수 있어. 근데 집을 한 채 가진 사람만 대출 규제를 할 게 아니고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을 집을 여러 채 못 사게 해야지 사재기가 없어질 거 아니야. 임대사업자 신고만 하면 수백 채 살도 된다니까. 80%까지 된다니까. 막 어느 유튜버들은 윤석열 정부 한 1년쯤 지나서 집값이 이렇게 하향 안정되니까 막 계속 폭락론을 얘기했어. 뭐 엄청나게 떨어질 거다. 근데 작년에 갑자기 집값이 서울 강남이 뛰니까 그분들은 어디로 갔어? 폭락론자가. 어디로 갔어요? 몰라. 이렇게 잠시 숨을 고르고 있다가 또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한마디 해서 뭐 6억 대출 뭐 어쩌고 하니까 또 슬슬금 나와가지고 또 폭락론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으로 집값이 낮아질 거다. 어떤 정책, 어떤 정책을 써야 집값이 어떤 이유로 낮아진다. 이런 게 없이 그럴 거다. 맞으면 맞고 틀리면 뭐 말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어떻게 쓰면 그리고 어떤 게 작동되면 어떤 이유로 집값이 하락할
생각한다. 이런 게 없다는 거야. 반대로 어떤 정책 때문에 작년 집값이 오르고 또 88 대책이라고 뭐 정부가 발표하니까 또 열받아가지고 더 시장이 뜨거워지고 또 무슨 토지거래 허가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했다고 가짜 뉴스 만드니까 또 집값이 더 뛰고 아니 토지거래 허가제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고 그래서 토지거래를 더 강화했더니 집값이 더 올랐어. 그럼 최근에 집값 오른 거는 뭐 때문에 오른 거예요? 세금 규제가 안 풀려서. 뭐 무슨 세금 규제가? 양도세 중과, 취득세 중과라든지. 그게 무슨 집값 상승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다주택보단 1주택이 낫다 해서 이제 똘똘한 한 채로 좀 더 쏠리는 현상들이. 그게 그런 게 이제 엉터리 진단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똘똘한 한 채가 이 윤석열 정부 초창기에는 탈탈한 한 채였나? 아니 그 똘똘한 한 채는 왜 집값이 오를 때만 똘똘해? 아니 집을 사는 사람은 다 집값이 최소한 급락하거나 집값이 크게 오르면 올랐지 떨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집을 사지 무리해서 돈을 빌려서 사는 사람이 누가 집값이 뻔히 떨어질 줄 아는데 똘똘하지 않더라도 분명히 떨어질 것 같은 집을 안 사? 안 산다니까. 집값이 사자마자 한 몇 억씩 떨어져가지고 1년 안에 한 5억 10억씩 떨어질 것 같다라는 진단이 나오면 집을 사겠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재명 당시 후보의 당선이 좀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 때 그 굉장히 강했던 종부세라든지 보유세 강화가 이제 생각이 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종부세 올릴 거니까 집을 미리 사자? 좀 불필요한 주택을 팔아버리고 좀 더 좋은 주택으로 합치는 거죠. 누가 그래요? 그런 사람이 몇 명 주변에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어디 누군데? 있습니다. 아, 누구냐고요? 나는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나온 사람들도 10만 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얘기를 마치 그냥 일반적인 현상처럼 최근에 집을 산 사람이 누가 있냐고.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최근에 집을 산 거래량이 늘고 거래가가 오르게 만든 다수량은 공기업들이 자꾸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니까. 매달 집을 사는데 매달 약정을 하는데 매달 값이 올라가. 서울 주요 지역 마용성이라든지 강남의 신고가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몇 건 거래됐어요. 아침마다 계속 카톡이 오니까. 그러니까 네. 몇 건 거래되냐고. 거래량이 근데 그런 걸 거의 아주 그걸 공기업에서 사진 않을 거 아닙니까? 개인이 사진. 임대사업자 중에 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어디 대출을 막 30억짜리를요? 그럼 한 20억 대출을 어디서 임대사업자들은 집값의 한 상당 부분을 대출을 받으니까 마용성 아파트를요? 마용상 아파트도 최근에는 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2020년 대출을 80% 해줄 때는 강남 같은데 고가 아파트도 80%까지 대출을 해줬단 말이에요. 임대사업자들은. 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들은 그런 아파트를 사는 거야. 대출을 해주니까. 그래가지고 임대를 놓으니까. 거기다 또 전세 놓으면 또 전세 세입자도 대출을 해주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금을 대주거나 어디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사지. 자금 조달을 못하면 못 사지. 자금으로 대출로 집값을 잡으려면 집이 세 채 이상인 사람은 아예 대출을 어느 정도 이상 총액을 정해가지고 한도를 정해놓고 그 이상 대출을 다 환수하면 돼. 그럼 매물이 지금 수백만 개가 쏟아져 나와요. 너무 반시장주의적입니다. 아니지.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 시장이 지금 왜곡돼 있으니까 그걸 정상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왜곡시킨 게 뭐냐면 가계대출을 많이 해줬잖아. 주택담보대출을. 그럼 그 주택담보대출을 받아간 사람이 집이 한 채인 사람이 받아간 주택담보대출 액수하고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대출 받아간 액수하고 그런 걸 발표를 해야 돼. 그래야 이게 이 임대사업 특혜 때문에 임대사업자들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대출을 막 해가는구나. 이거는 규제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게 되는 거지. 현황이 나오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모르지.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이런 데하고 달라서 미국은 내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집을 포기하면 집을 10억에 샀는데 집값이 5억이 됐어. 대출이 6억을 받았어. 그럼 집을 포기하면 손해를 은행이 봐. 그걸 비소구 대출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 돈을 개인이 물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은행이 망했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도 은행들이 망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은행이 절대로 안 망해. 비소구 대출이 없어. 즉 국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금융 시스템으로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서민들 첫집 주택 뭐 이런 걸 마련하는 사람은 한 3억 정도까지는 3, 4억까지 대출을 해주고 집이 3억보다 더 떨어진다. 그러면 은행이 그 주택을 가져다가 경매를 해서 손해를 은행이
않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은행도 손해를 볼 수 있어야지. 우리는 은행이 돈 손해보는 일이 없어요. 개인이 못 갚아서 그걸 경매해서 못 갚으면 그 차액을 끝까지 추적해서 돈을 받아간다고. 부동산 시장을 개발업자, 건설업자와 은행, 돈 장사와 이런 사람들만 유리하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정부 관료가 이 부동산 값을 끌어올리게 만드는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이 몇 명인지 알아요? 1000명이 넘어. 기재부, 금융위, 국토부. 그게 끌어올리는 부서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집값을 안정시키는 게 아니라 그 지난 20년 동안은 노무현 정부서부터 지금까지는 그 이전에는 집값을 안정시키는 정책만 내놨다고. 노무현 대통령 이전에는 우리는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까지는 집이 지금보다 절반도 안 됐어요. 지금은 2200만 채의 주택이 있지만 서울에 140만 개, 경기도에 100만 개에서 수도권에 주택이 240만 개가 있어서 90년까지 인구는 1700만 명이 살았고 집은 240만 개고 지금은 주택이 엄청나게 늘었다. 그러니까 서울 집값 잡는다고 경기도에다 계속 30년간 신도시를 짓고 아파트를 지었는데 서울 집값이 잡혔어요, 안 잡혔어? 더 올랐어. 그리고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더 전부 다 서울로 와. 서울이나 수도권에 오면 신혼부부나 청년들에게 한 4억, 5억짜리 집을 한 채를 거의 20만 원, 30만 원 월세 내고 살 수 있게 해줘. 그럼 어떻게 하겠어? 지방에 신혼부부나 청년이 지방에 가면 혜택 주는 게 있어요, 없어요? 몇 억씩 집 한 채씩 줘? 서울에 오면 몇 억짜리를 사가지고 빌려준다니까? 그러니까 벤츠 타고 다닌다니까 젊은 그 청년들이 굳이 집 때문에 서울로 올라온 건 아니겠죠. 일자리 때문에 올라왔는데 집을 구해야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집을 수도권에다가 이렇게 몇십만 개씩 수도권에 신도시를 짓고 막 건설을 하고 그러면 일자리가 어디 생겨? 돈이 어디로 가요? 경기도에 돈이 계속 쏟아부어지는 거야. 집 하나에 한 3, 4억짜리를 200만 개, 300만 개를 수도권에 지면 그러면 얼마냐 하면 600조, 1000조 원의 투자가 일어나. 수도권에. 그러면 일자리가 어디 생겨요? 수도권으로 다 일자리가 생기는 거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더 그래서 지방은 다 소멸이 돼가지고 지방에 가면 신혼부부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 서울로 들어오고 싶은데 서울로 들어오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서울 인구는 30년간 100만 명이 줄었다 그랬잖아요. 경기도는 600만 명이 1400만 명으로 800만 명이 경기도에 인구가 늘었어. 경기도가 서울보다 훨씬 커졌어. 이런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서 내가 제안한 게 뭐야? 골드시티라는 거야. 갑자기 훅 들어오시네요? 서울 아닌 곳에 서울처럼 살기 좋은 도시를 자꾸 만들어야 돼. 중장기적으로. 가능하지. 왜? 어떻게 가능하죠? 지금과 반대로 하면 되니까. 지금처럼 서울 집값 잡는다고 그러고 서울 집값을 자꾸 끌어올리는 정책을 내놓고 서울 집값이 자꾸 오르게 만들어 놓고 서울 뛰는 집값을 잡는다고 여기다 경기도에다 자꾸 새로운 신도시를 건설해. 그런다고 갈까요? 가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야지. 가고 싶은 도시를. 안 가고 싶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걸 국가가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 사회생활 한 지 4, 50년 동안 휴가를 제대로 가져본 적이 없어서 이번에는 한 1년 정도 안식년 휴가를 좀 가져보자 해가지고 작년 11월부터 휴가를 쉬고 있는데 최근 집값도 폭등하고 또 새 정부가 들어서고 뭔가 목소리를 내는 것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활동을 좀 할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못한 이야기 또 많으시죠? 많죠.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